지방세 실무 강의를 맡게 된 김윤수 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세 좀 옛날부터 10년 전에 많이 바뀌었는데 큰 흐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에 의해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1장은 총칙, 2장은 도세, 3장은 시군세, 4장은 목적세가 돼 있고 5장이 이제 기타 이제 특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10년도까지. 근데 이제 2011년도부터는 이 총칙 부분이 이제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이 2016년도까지는 16개 있는데, 요게 이제 11개 세목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 요건과 신고 납부 방법을 규율한 법을 그냥 그대로 지방세법으로 존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5장의 특례 사항은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제 단일한 법률에서 세 가지 법으로 분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요게 이제 기본법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법이 이제 다시 또 쪼개졌죠. 그래서 큰 체계는 이제 국세랑 비슷하게 갔어요. 법 형식이.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국세랑 차이가 많은데,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국세하고 지방세의 차이를 설명은 드리겠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목 1법주의라고 해서 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한 가지 세금 종류별로 단일한 법률로 모든 과세요건과 신고납부 방법을 다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세는 통일법전 형식이다. 즉 세금 종류가 11가지인데 11가지를 그냥 지방세법이라는 단일한 법률로 다 규정하고 있는 게 국세랑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옛날부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기본법이 있고 또 국세징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특례 사항을 모아둔 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고, 이중과세를 위해서 이제 국경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이 쪼개졌고, 세법도 이제 그렇게 쪼개져 있는데 반해서 지방세는 이제 그런 통일법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고, 한편으로 이제 이 세금이 이제 크게 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조세는 누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즉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은 이제 국세로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지방세로 불린다. 오늘 내일의 강의는 이제 지방자치장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금인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국세는 다시 이 수출이라든지 수입할 때 내는 이제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에 대해서 담세를 올리면서 세금을 매기는 내국세가 있다. 내국세. 그래서 내국세는 현재 13가지의 세목이 있다. 세금 종류가 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포함해서 총 14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방세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 행사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세,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세, 그 다음에 충청 남도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세,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있고, 기초단체장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서울시,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자치인 구세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세나 군세가 있다. 요렇게 이제 다시
과세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세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이 되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관시세, 도세하고 시군구세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가지의 그 세금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총 세금이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 25가지가 있다. 요 정도 이제 기본 그 틀을 그 시야를 여러분들이 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16시간 중에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은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이제 지방세법 위주로 가고, 이제 내일 그 지방세 그 특례 제한법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또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이제 개정 그 지방세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럼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한 12시간에서 13시간은 지방세법을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세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대부분 지방세에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가장 중요한 그 세목이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이제 51쪽부터, 이제 55쪽까지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자, 지방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기는 세금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52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세법은 이건 뭐 국세하고 지방세 다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조세 법률주의가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조세 법률주의라는 얘기죠. 조세 법률주의. 이 조세 법률주의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오늘 수강하는 게 아니고 실무를 할 때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듣는 거지만, 지극히 이게 뭐 이론적인 건 아니다. 실무적으로도 이런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실무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의 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이 원리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글자 그대로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고 또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그 세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인 거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이 하부 원칙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다.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하면 이 세가 이제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이게 과세 요건이. 그게 일반적으로 뭐죠? 누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하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세금 항상 뭐 곱하기 뭐가 세금이죠? 과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세요건은 주로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요게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만 이제 세금이 그 부과가 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크게 우리가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로. 그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그 뭘로 그럼 법률이 아닌 뭐 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로 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그 법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그 부령 즉 장관이나 부총리가 그 어떤 룰을 정하는 그 법률적인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중요한 과세 요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법률로 안 정하고 이 과세 요건을 즉 납세 음료를 누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율을 취득세의 유상승계 취득 같은 경우에 근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4%인데 이 4%를 법률로 안 정하고 대통령령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령을 뭐라고 하죠?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세율을 지방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지 않고 법률 형식을 통해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으로 세율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조세 법률주의의 하부 원칙 중에 하나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위헌. 왜? 우리나라는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조세 법률주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어긋나게 어떤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는 그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는 옛날에 인구가 적고 국가 규모가 작았을 때는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겠지만 현대 와서는 간접적인 그 대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국회 그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만 그런 과세 요건 즉 그 세법을 정해라. 물론 대통령도 누가 뽑죠? 당연히 직선제니까 국민이 뽑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지만 국회의원이 훨씬 더 그 지역구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또 입법기관이니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엄격하게 하는 게 현대 민주정치의 요체니까 그래서 법률로 정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세 요건을 법정주의, 즉 법으로 정해라. 두 번째, 아무리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즉 어떤 이리적이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그런 용어로 법률로 규정을 한다면 그럼 그걸 집행하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자기 주관적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세금을 걷게 되면 그러면은 이 조세법률주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법률로 정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아무리 법정주의고 명확주의가 관철이 됐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옛날에 이미 끝난 사항을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취득한 것도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즉, 소급하게 된다면, 이거는 법률로 정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조세법률주의가 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까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는 얘기죠. 함부로 국가가 개인 재산을 뺏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재산권 침해 금지가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이죠. 그런데 세금은
국가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그런 그 재원이 필요하고, 그럼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납세 의무를 그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아니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산권 보장도 해주고 한편으로는 납세 의무도 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납세 의무는 필요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그 재산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시켜라. 그러려면 조세 법률주의가 원칙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과세 금지 원칙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서 세법을 해석할 때 확대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유추 해석,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문은 그대로 그걸 봐야지, 마음대로 그걸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그럼 조세 법률주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데, 그거 하나씩 이제 잠깐 보면, 이제 교재 52쪽을 보시면, 조세 법률주의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과세 요건 법정주의인데, 거기와 관련돼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법률로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큰 범위는, 큰 토대는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자잘구레한 거는 그 대통령령이나 그다음에 불이행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임 부분이 이제 위임 입법이 어쩔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법률로 정한다면 이 법전이 그 법 조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위임 입법이 불가피한데, 그 위임은 포괄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다. 포괄위임은 허용될 수 없고, 즉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완전 포괄위임이라는 얘기예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뭐 등 이렇게 쭉, 그건 왜냐면 아까 과세 대상은 뭡니까? 과세 요건이잖아요. 과세 요건은 법으로 정해야지. 이것을 취득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이게 포괄이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이에요, 위헌. 그래서 포괄이임은 안 되고 위임 그 기본 그 과세 요건과 관련된 거는 다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 그것을 그 상세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은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여기 이제 맨 위에 이제 통칙 얘기가 나오는데, 통칙 예규. 이제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그 이제 통칙 또는 집행기준 또 운용세칙 이런 말로 이제 있는데, 그거는 법률 형식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내려주는 내부 지침이다. 따라서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도 그 통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를 필요 없던 거고, 그 다음에 소송할 때도 판사가 판단할 때 이 법률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 통칙에 위반됐으니까 뭐 위법이고, 통칙에 위반되지 않게 했으니까 적법하게 어떤 행정행위를 했고, 그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통칙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성이 없다, 법률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관련돼서 불확정 개념의 문제, 즉 확실치 않은 추상적인 그런 그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용 개념이라고 해서 특히 지방세가 차용 개념이 많은데, 뭐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법 뭐 2조 뭐 1항 2호에 따른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 안에 그 설립한 지 5년도 안 돼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업체 권역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뭐 산업 집적화 및 뭐 그 공장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뭐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법률을 그 차용하는 그런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차용 개념인데 이런 차용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일설이다. 즉 건축법을 언급을 하면 그냥 건축법의 해석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하나가 대수선도 있어요. 대수선. 그 대수선은 건축법상 대수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대수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한다? 지방세법에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의 전문가인 건축사님이 이거 대수선에 해당돼. 그러면 이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방세법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그러니까 대수선의 정의를 건축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지방세법이 먼저죠. 왜? 자기가 그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의를 안 내리고 다른 법률을 차용한다면 그 다른 법률의 해석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차용 개념의 통일설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4쪽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이 있고, 개정 후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납세 의무가 예를 들어 성립이 됐는데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A가 B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B가 매수인이다. B가 매수인인데 잔금이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은 잔금 지급일이거든. 보통은 잔금 지급일. 그럼 잔금 지급일이 납세 성립이래요.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세법이 개정이 된다. 개정됐다. 예를 들어 아까 취득세 세율이 4%인데 3%로 인하가 된다. 아니면 4월 11일 날 개정이 됐다. 4%에서 3%로. 그러면 이 4월 10일 그러니까 즉 B 입장에서 4월 10일 날 잔금을 치렀으면 이날로부터 이제 60일이니까, 그쵸? 60일이니까 그러면은 5월, 그 다음에 6월 며칠까지 이제 그 세금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요때 개정이 됐으면은 개정된 걸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4월, 아직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아직은 남았으니까, 그럼 4월 11일 날 만약에 그 세법이 개정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3% 이 사람은 B는 3%로 취득세를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 세율인 4%로 신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의미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법을 적용해라. 그러면 4월 9일 날 만약에 세법이 개정됐으면 그 다음날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으니까 그럼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4월 11일 날 세법이 개정됐으면 4월 10일 현재는 아직 개정되기 전이죠. 이때는 국법, 즉 종전법을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월 11일 날 세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급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진정소급이라고 해갖고 이거 금지하는 거고, 근데 이제 부진정소급이라고 해갖고 국민한테 유리한 거, 이거는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4%에서 3%로 세율이 인하됐으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국민한테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부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 세율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자는 8%고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은 12%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3주택이 8%고 4주택 이상이 그 12%고. 근데 이게 2022년 12월 10일인가 그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컨대 그냥 일반 세율로 바뀌고 3주택은 뭐 6%인가 이건 이제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미 입법 예고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은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 세율을 개정한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뭐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국민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대전제가 국민한테 부담이 되는 신법, 뭔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한테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럼 11월 달에 주택을 산 사람하고 12월 달에 산 사람하고 왜 차이를 줘?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발표를 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분은 옛날 거 무한정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으면 발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법은 그 이후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산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이제 유리한 쪽은 이제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쪽을 보시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의 판단 규범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따라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법률 형식인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과세 효과는 반드시 법률로만 하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57쪽에 이제 그 로마자 이번에 지방세 법원 중에 헌법 38조가 납세 의무의 규정사항이고요. 헌법 59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을 정한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로마자 3번에 기본 통칙은 맨 밑에 세 번째 법원성이 없으므로 납세자나 법원이 이를 따르게 할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대내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하다.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세 뭐 통칙에 뭐 그 위반되냐 안 되냐 갖고 따질 수가 없다. 물론 기본 통칙이라는 게 보통은 법률과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통칙이 만들어지지 법률과 동떨어지게 통칙을 만드는 사례는 뭐 지금은 없죠. 59쪽에 그 중간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일반 조례하고 감면 조례, 이 조례라는 게 있는데 조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법률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형식,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룰을. 근데 이거는 국세는 없어요, 이 조례가. 왜냐면 국세는 결국은 국고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세 수입은 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두면 안 돼요. 제주 세무서가 됐든 아니면 종로 세무서가 됐든 강원도의 뭐 무슨 속초 세무서가 됐든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국세는 그 차이를 두면 안 되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방세는 아니란 얘기죠. 왜? 아까 뭐라고 했죠?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부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세율은 4%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세법에서 보통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4%에 50%를 가산하게 되면 6%가 되는 거고, 4%에 50%를 감산 적용하게 되면 2%가 돼요. 2%. 자,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2%부터 6%까지 범위만 지방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세율 적용을 하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세조례에 거기 보시면 취득세 세율은 유상승계취득 같은 경우에 주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 같은 경우에 4%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국세는 법인세는 법인세법만 보면 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만 보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법인이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 토지를 샀다? 그러면 경기도세 조례를 봐야 돼요. 거기에 취득세 세율이 4%인지 3%인지 6%인지 2%인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차이를 주는 사례는 없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하는 것뿐인 거죠. 왜? 뭐 어차피 민선인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낮은 세율로 하게 돼도 문제고, 왜냐면 그러면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높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에 자기는 뭐 안 하겠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을 뿐이지 차이를 둘 수 있다. 그게 지방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90년도인가 92년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민선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자치단체 장을. 그러면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정 자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재정 자립. 재정 자립이 되려면 당연히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세외 수입, 또 국고 보조금 이런 걸 통해서 그 재정이 이제 꾸려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부과한 세금으로 걷어들이게 되면 중앙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알아서 규정해라. 다만 어차피 조세법률지가 이 세율이든 과세 대상이든 과세 표준은 반드시 법률도 정해야 되니까 지방세법에 무조건 정하되 지방세법에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특정한 범위까지를 정하고 실제는 그 조례를 통해서 확정시켜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는 일반적으로 국세는 법률주의가 제대로 통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세 조례주의다. 지방세 조례주의. 지방세는 사실은 조례가 법률보다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례는 다시 일반 조례가 있고 감면 조례가 있는데 이 일반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세 요건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 절차적인 부분들을 정한 게 이제 일반 조례인 거고, 그럼 하위규범이죠. 지방세법에. 이에 반해서 감면 조례는 아니다. 감면 조례는.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비과세 규정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법인세 관련된 특례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세액 감면이든 세액 공제든. 그러면은 법인세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만 보면 돼요.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취득세는 아니에요. 취득세 지방세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봐야 되고, 왜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취득세의 그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세 감면조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세 감면조례를 봐야 돼요. 왜?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취득세와 관련된 감면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평택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뭐 많은 그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감면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지방세법과 조례에서는 취득세를 매기게 돼 있는데,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면해주는 조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감면조례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1쪽을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거, 대충 설명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세가 9개가 있고, 구세가 2개가 있다. 11개가 있다.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세금 종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따로 있었어요. 등등등 해갖고 16개 세목이 있었는데, 이 등록세가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 본점이 평택에서 서울로 전입한다. 그럼 그건 법인 등기인 거죠. 그건 부동산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 관련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건 근저당권은 소유권과 관련된 게 아니라 담보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과거 취득세하고 소유권 관련된 등록세, 이것을 통합취득세로 바뀌었고,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하고 면허세, 이것을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바뀐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세율이 이게 A고 B이고 이게 C다라고 한다면, 이 취득세는 세율이 과거 취득세 세율과 과거 등세율을 합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 세부담은 똑같아요. 세금 종류만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뭐 도축세라고 해서 소대지를 잡을 때 내는 세금이 도축세인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부담이 감소됐겠지만, 근데 도축세를 내는 납세문자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건 의미는 없는 거고, 아무튼 11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제 지방세법이 이제 개편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참고로 이제 보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인데, 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과세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과세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방소득세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그 특별시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시군세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납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아무 데나 신고해도 돼요. 요즘에 또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근데 지방세도 홈택스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가 됐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납세지를 착오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확한 납세지로 가야지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69쪽. 자, 69쪽에는 이제 두 번째 실질과세 원칙, 아까 이제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조세 법률주의 설명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실질 내용에 의해서 그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자한테 세금을 매겨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실질과세 원칙은 이제 지방세 관계돼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이제 자동차를